안녕하세요. 서익환 약사입니다. 자, 오늘 또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소모해서, 10분 전에는 좀 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5분 전까지 막, 여러 가지 막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또 그냥 오면 안 되겠죠. 그래도 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막 쏟아내셔도 되는데, 아직 워밍업이 안 되셨죠? 지금 불금이고 해서 마음은 또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저랑 불금을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불을 한번 질러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부터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채팅방이 동시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이 올라오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어, 보이신가요? 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식물성, 동물성 오메가3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 화면이에요. 바쁜 관계로 애니메이션은 집어넣지 못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클릭을 해야 나와야 되는데, 일단 먼저 나왔네요, 얘가. 자, 첫 번째, 동물성 오메가3가 원래는 진짜 오리지널 오메가3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직까지는, 정설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실험은 동물성 오메가3로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물성 오메가3도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동물성 오메가3가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차 미래에는 뭐 식물성 오메가3나 남조류 오메가3를 복용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동물성 오메가3가 훨씬 효과가 좋고 가격도 좋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 동물성 오메가3는 지금 일반적 오메가3고 풍부한 임상과 그 다음에 합리적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생태계 때문에 제한될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릴 오메가3 알고 계시죠? 크릴 오메가3가 남극에 있는 특별한 새우를 추출해서 하는 건데 생태계 아래 단계에 있는 거를 남획을 하다 보니까 남극에 있는 생태계가 무너져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 대구나 이렇게 정어리가 됐든 어떤 생선 같은 경우도 지금도 생산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셨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어획량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서해에서 못 잡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획을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동물성 오메가3가 뭐 생태계의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채식주의자들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여기에서는 어떤 그 특정한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생각해낸 게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식물성 오메가3는 아마씨유예요. 이게 진짜 식물성 오메가3고 식물에서 추출한 거고 이런 문제점은 이제 아마씨유의 문제점은 뭐냐면 DHA나 EPA로 거의 전환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10%나 이 정도로 아마씨유를 ALA라는 건데 알파리놀릭 애시드라는 건데 이게 DHA나 EPA로 전환된다고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못한다,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아마씨유를 복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조류 오메가3를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합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금 식물성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조류에서 채취한 거고 남조류는 우리 녹조 만드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세균류예요. 그래서 이 세균류를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햇볕이 많은 쬐는 데서 지상에서 이것을 번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단세포기 때문에 얘네들이 번식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걸 가장 꺼려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아직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DHA나 EPA를 많이 생산하는 거 위주로 그런 유전자를 조작해서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번식을 시키는 것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게 미세조류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네들이 가격이 굉장히 쌀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생태계를 고란이라기보다는
생태계에 대한 오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게 참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돌연변이나 독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렇게 되는 거는 마케팅이 잘 된 거죠. 무조건 식물성 하면 좋으니까 식물성 오메가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 RTG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수율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순도가 60% 정도예요. 원래 남조리에서 생산하는 그 미생물이 만드는 오메가3는 그냥 뽑아내면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RTG 형태 만들면서 60%까지는 됐지만 지금 동물성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순도가 거의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순도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풍부한 임성은 동물성 오메가3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남조류 오메가3에 대해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격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 나온 김에 제가 준비한 사진이 두 가지 사진이에요. 오메가3는 자 여기 알아냈으니까 오메가3는 연어가 만들까요? 대구가 만들까요? 정어리, 멸치가 만들까요? 아니죠. 남조류를 먹고 나서 그걸 몸에다 저축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양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양식을 하면 오메가3가 없어요. 그래서 연어 많이 먹죠. 그래서 이번 연어 2021년 식약처에서 문제 삼은 것이 이겁니다. 이게 양식한 연어예요. 오메가3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지금. 그런데 이게 발색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지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연어나 뷔페나 이런 데서 연어 먹는 거는 그냥 맛으로 드세요. 우리 연어 그 초밥 맛있죠? 맛으로만 드세요. 오메가3 양식을 통해서 드시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오메가3가 들어있지 않고요. 양식을 통한 생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생선이 오메가3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선이 심해에 있는 남조류를 먹어서 축적해서 오메가3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류 오메가3가 나온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몸에 축적해 있는 오메가3를 생선으로부터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안정성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메가3를 많이 먹은 에스키모인들이 동맥경화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 있어요. 그게 에스키모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에스키모 패러독스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서유럽에서는 갑작스럽게 그 사망률이 늘어나는 게 심혈관 질환이었어요.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근데 심혈관 질환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먹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에스키모로 이제 뭐 연구를 갔는데 에스키모인들이 이상하게 동맥경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프 물범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먹으면서 고기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메가3가 풍부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이 30g 정도 됐어요. 우리가 먹는 캡슐은 상대도 안 되죠. 한 캡슐 우리 하루 권장량이 뭐 1g 정도 되는데 30g 정도를 먹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동맥경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3를 심혈관 질환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고등어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고등어 한 토막에 3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 들어있죠. 하루 권장량 더 많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먹었죠? 날걸로 먹었죠. 여기 이렇게 요리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그리고 산패가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돼서 요리를 해버리면 오메가3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오메가3가 아니고 에스키모인들이 먹었던 오메가3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연어 많이 먹어, 나 생선 많이 먹어 이런 분들도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더 섭취를 권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질문했더라? 식물성 오메가3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RTG 얘기를 하는데 RTG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외국에서는 이 형태에 대해서 논문이 되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RTG에 대해서는 어떤 논문이 있냐면 3개월 정도 복용을 했을 때 이 형태보다 RTG 형태가 흡수율이 좋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험을 해보면 EE형과 그냥 기존에 있는 오메가3예요. EE형과 RTG형과 비교해봤을 때 흡수율의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복용하면
EE형과 RTG형은 구별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세몬 오메가 같은 경우는 RTG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안 쓴 이유는 외국에서는 그냥 EE형과 RTG를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메티마졸을 많이 복용하시거든요. 메티마졸은 어떤 거냐면, T3, T4라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것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그런데 이거 갑상선 호르몬 약을, 그러니까 항진증 약을 드시면, 나중에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상선 항진증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저하증으로 되는데, 그거는 셀레늄을 통해서 이 갑상선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셀레늄하고 포큐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영양요법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고, 칼슘 마그네슘은 갑상선 항진증일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민감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경직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은 그것을 이완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증요법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염증을 없애주는 거. 왜 그러냐면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오메가3는 염증이나 자가면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타민 B와 D는 좋은 거고, 간장약.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영양요법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약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냐.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과 장기적인 거, 그 다음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 같은 경우에 저하증일 때 어떻게 했죠? 저하증일 때 애가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니까 비타민 B를 섭취하게끔 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셀레늄이나 코큐텐을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 갑상선 항진증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복용하긴 해야 되지만,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셀레늄을 꼭 복용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도 섭취하면 되게 좋죠. 전체적인 내 몸에 정화를 하는 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분과 파킨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잘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이제 티로신이 이제 도파민으로 바뀌는데 철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파킨슨병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으실 거나, 또는, 하지불안증도 마찬가지 철분제를 처방을 하거든요. 철분을 실질적으로 주사까지도 해요. 하지불안증은 같이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철분 수치를 먼저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철분 수치가 굉장히 적으셨는데, 이 상태에서 도파민도 부족한 것 같을 때, 아미노산과 철분을 섭취를 권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파킨슨이 발병하였을 때, 이럴 때는 철분이 뇌에 침착돼가지고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파킨슨병이 생기셨을 때는 아미노산과 항산화제류로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파킨슨의 발병 전후로 나누는 게 더 나았습니다. 이미 파킨슨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 항산화제, 코큐텐,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제를 먹었더니 탈모가 생긴다, 이런 거 제가 도대체 어디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양제 과다 복용하면 탈모의 원인 5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영양 과다에 관련된 것은 비타민 A밖에 없더라고요. 비타민 A를 과다하게 먹으면 털이 빠지기는 해요. 근데 엄청 과다하게 먹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과다하게 먹기가 요즘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A에 대해서 최근에는 함량을 많이 낮추는 게 추세라 이런 경우는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A나 이런 거에 민감하다 그러면 비타민 B 플러스 있거든요. 비타민 B군으로만 이루어진 걸로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비타민 B가 더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제는 비타민 B군으로 해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판토블렌드 같은 경우에 비타민 B군과 비오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모발에는 비타민 B군이 더 좋고, 판토블렌드 같은 경우는 특히 모발에 관련돼서 손톱이나 모발 이쪽의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영양이 부족했을 때 단백질이라든지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요법으로 봤을 때는 단백질하고 철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원형 탈모 있죠. 스트레스에 대한 원형 탈모는 아연 부족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하고 아연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이라는 게 기사 내용은 이것을 클릭해야 되지 자기가 어떤 검색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깍두기는 빨간색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썼어요. 빨간색 깍두기가 맛있어요 라고 썼어요. 그럼 누가 기사를 클릭하겠어요? 자, 파란색 깍두기가 요즘에 맛있어요 라고 쓰면 클릭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영양제를 복용하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글을 써야지 클릭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라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잘 읽어보시면 되게 많은 용량을 드셨을 때나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것에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본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후다닥 또 연구를 통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모 나온 김에 탈모를 보면 탈모에 대해서 이제 약국에서나 병원에서나 그다음에 영양요법이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자, 미녹시딜은 아시죠? 우리 마이녹시딜이라고 하고, 미녹시딜은 원래 뭐냐면 고혈압 약이었어요. 고혈압 약을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임상 실험을 중단하게 됐는데, 중단하고 났더니 이거 잘 쓰면 더 좋겠는데 하고 했던 게 이제 모발, 탈모에 대한 약으로 탈바꿈한 거죠. 원래는 혈압약이었어요. 혈압약은 어떤 혈압약이었냐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압을 떨치는 방법으로 연구된 혈압약이었어요. 근데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모발에 있는,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발에 있는 모모세포라는 모근이라고도 하죠. 모모세포에 영양 공급을 잘해서 이게 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혈관 확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문약이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약이니까 일반 약일 수도 있죠. 바르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근데 혈압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바르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혈관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피 확장으로 혈관 확장을 시키는 게 멘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멘톨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쓰시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요즘에 여러 가지 샴푸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글로만 썼습니다. 효모인데요.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모발은 풍성했다라는 멘트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판시딜 광고에 나와요. 어떤 거냐면 맥주 효모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발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라든지 효모를 먹게 되면 영양성분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스트 있죠, 이스트 같은 제품을 드시면 효모 공급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스트, 효모하고 그 다음에 탄토 블렌드 이 두 가지 섭취하게 되면 모발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이 효모는 원료예요, 원료.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뭐냐면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 플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판토텐산이나 이런 비타민 비오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타민 B군에 포함되는데 이 모모세포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말하는 게 뭐냐면 제품명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약간의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판토블렌드고 위에 있는 게 이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광치료를 통한 모모세포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광치료에서 이런 부분을 따지면 됩니다. 파란색 광은 원래는 살균 소독 쪽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 우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외선은 살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까운 블루,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블루라이트 파란색은 약간의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거에 균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환경을 좋게 해주고, 빨간색 파장은 세포를 다시 분화하게끔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치료라는 것은 두 가지를 조율해서 잘 쓰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도 없어서 탈모를 예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분할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 조성을 해주는 거죠. 물론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약으로는 뭐 프로페시아, 아부다트는 전립선 치료제인데 남성 호르몬의 좀 불완전한 분할을 막아줘가지고 모발 세포를 좀 억제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고요. 요것이 바로 호르몬 요법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에 있는 4개는 호르몬 요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냐면, 효모하고 비타민 탈모에 관련된 영양제를 먹었는데 내가 남성성이 좀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4가지는 비호르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성기능 장애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비타민 B군이나 영양요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이 혈압을 높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영어는 잘못하지만 바로 직독직해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자, 예전에는 글루코사민이 인슐린의 농도를 높인다. 그래서 이게 혈압을 상승시킬 거라고 마이트, 그게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however 알죠? however. 자, 여기 however. 그러나 더 이게 뭐죠? 믿을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글루코사민은 혈압을 높이지 않는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뭐 그렇게 조심하기 위해서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모니터링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신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혈압을 높일 거라고 했으니까 무서워하고, 우리 몸은 하루에 몇 번씩 혈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혈압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 원인을 여기에서 찾기도 하는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 2021년에 나온 겁니다. 올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신뢰할 만해요. 과거 논문과 다르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염산염, 글루코사민 황산염 있는데, 조인트 가드 같은 경우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에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제일 연구가 많이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 황산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글루코사민 염산염은 이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아직 않았어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황산염으로 되어 있는 글루코사민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론 지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크시슬, 간장약 먹는데, 그게 간장약 먹는데 간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간장약을 몇 달 후에 끊어야 되냐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간장약 같은 경우, 밀크시슬 같은 경우 간에 작용을 하는데 이게 생약 성분이에요. 원래는 마리아 엉겅퀴 엑기스에서 실리마린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드럭스닷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 퓨 사이드 이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억하실까요? 퓨하고 퓨 나신가요? 리들하고 어리들. 자,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죠? 퓨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퓨는 몇 가지 있겠지만 퓨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드럭스닷컴에서는 간장약이나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 이외에는 거의 사이드 이펙트, 그냥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간은 밀크시슬 같은 경우, 간장약 같은 경우 간에 대한 특기적인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는 우리가 간을 무리를 주거나 그럴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DX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여기에서 천연 성분에서 유래된 것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시니아예요. 그래서 가르시니아는 계속해서 날마다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간에 대해서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찾고 찾아보면 가르시니아 정도는 있는데, 가르시니아는 계속해서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할 영양 성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예전에 과거에는 자몽이, 우리 약대에서 배울 때 자몽이
이거 많이 배웠어요. 간에 있는 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간에 있는 효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간에 안 좋은 영향 또는 간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약사들. 그런데 최근 결과에 의하면 간은 간에 항산화 작용이 있고 효소를 억제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매일매일 드시면 이게 자몽을 매일매일 드시면 그거에 따라서 효소가 늘어나서 억제를 하더라도 내 일반적인 대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몽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간염을 예방하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방해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간에 안 좋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간 대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하고 간에 안 좋다라는 거를 말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장 결석이 그러니까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에게 단백질 보충제는 좀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간 안 좋은 사람이 단백질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예요. 자, 보면 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 말이 간에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대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 오히려 간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간 대사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 단백질은 신부전증. 신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장의 기능이 아예 못해서 투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단백질을 제어해야 돼. 제한. 아예 적게 먹으면 안 되고요.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내가 요즘에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가 없이 3g이나 오히려 적정량보다 많이 먹어도 아무런 몸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다시 또 정리가 어려우면 해드릴게요. 이게 아 다르고 오 다르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단백질 어떨까요? 라고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실험을 했었어요. 우리 그 단백질 보충제 하루 권장량이 어떻게 되냐면 1kg, 체중 1kg에다가 0.8g 섭취하게 돼 있거든요. 1kg에 0.8g인데 3이면 3, 4, 8, 32. 4배 정도예요. 하루 권장량의 4배를 먹었는데 신장 기능에 대한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신부전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전, 우리가 투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백질 보충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비타민C하고 결석. 이거 많이 하거든요. 난 신장 결석이 있어. 비타민C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거 찾아보면 요거 끝에만 볼게요. 이거는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오히려 산성화돼서 결석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남성 5만 명을 대상으로 6년간 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6년간 했는데 비타민C를 1500ml 엄청 많이 먹은 거죠. 그렇게 섭취했는데 250ml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하루 권장량 이하를 먹는 사람보다 신장 결석 생길 확률이 22%나 더 낮았어요. 오히려 비타민C가 신장 결석을 안 생기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85,0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 14년 정도 1500ml 이상을 복용을 시켰더니 신장 결석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또 밝혀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더라는 조심해야 돼요. 카더라 이런 거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실질적인 임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과 오메가3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요. 가끔씩 아스피린과 오메가3 같이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 혈압약 먹고 있어서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 오메가3 먹으면 혈액이 붉어질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기사도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사 절대 안 되죠. 아스피린 오메가3 같이 먹으면 지혈 안 돼. 이렇게 됐죠. 자, 기사는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냐 말씀드렸죠.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데이트가 안 된 정보고요. 제가 최근 정보 이렇게 가져왔는데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에는 제가 이걸 업데이트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업데이트를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을 참 차분히 잘하는 편이라 말로 해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아스피린과 복용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할 때 아스피린은 중단하라고 하죠. 얘는 중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술 전 일주일 전에는 아스피린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메가3도 겁이 나니까 이걸 중단을 많이 시켰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연구 결과를 했었냐면 우리가 우연치 않게 이제 수술을 하면 수혈을 하죠. 이 수혈을 하는데 이 사람이 수혈을 할 때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함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술을 했을 때 지혈이 안 돼야 되는데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혈액을 공급을 받았더니 오히려 지혈작용이라든지 회복이 훨씬 더 빨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를 복용하고 수술한 사람은 아무런 그런 지혈작용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들의 논문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업데이트 안 됐을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당연히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제는 업데이트가 돼서 이게 논문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수술 전에 오메가3를 굳이 중단할 필요가 없고 또 오메가3와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여기에 논문에 써진 것처럼 항염증 작용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왜 먹죠? EPA 때문에 먹는데 EPA는 항염증 작용을 해줘가지고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뇌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 파킨슨이나 이런 걸 예방해 줄 수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rugs.com에서도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이 먹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술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칼슘과 마그네슘 같이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까지 제가 했던 거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얼마나 바빴으면 사진도 못 올리고 이렇게 지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온 것도 엑셀로 저한테 받은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엑셀로 받은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이제 제 사진이 보이죠? 그러면 제가 채팅방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저 컴퓨터를 정확히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오메가3 얘기해드렸고, 이거 있어요. 아는 동생이 급성으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일반적인 거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도 혈뇨 같은 거 많이 났었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랬을 때 혈뇨나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손상이 되면서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급성일 때는 금방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영양요법을 나중에 추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오메가3는 아무 때나 드셔도 되고요. 이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리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 의한 신장 파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이분은 꼭 드시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산화제하고 코큐텐, 그 다음에 오메가3 정도 하시면 되겠고, 간하고 췌장에 물혹이 많이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간이나 췌장, 간은 밀크시슬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먼저고요. 간의 항산화제는 밀크시슬입니다. 근육과 심장의 항산화제는 코큐텐이었죠. 코큐텐도 같이 드셔도 좋아요. 상승작용 둘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염증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 같이 드시는 게 좋고 항산화제 이렇게 좀 도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간에는 아미노산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특히 아르기닌이나 이런 것도 간에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록이라는 것은 내가 과부하 걸려서 생기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과부하거나 또는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록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안 생기는 EPA, 그 다음에 산화물질에 대한 내 저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항산화제, 간의 항산화제는 밀크시슬이고, 그 다음에 코큐텐 같은 경우는 세포 전체에 도움이 되니까 코큐텐도 생각을 해보시고,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비타민C는 그 간 섬유화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세로라C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갑상선 저하증도
요즘 갑상선 아니면 무조건 절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장 쉬운 수술이 갑상선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보험에서도 많이 이게 빠지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성이 있고 그 암으로도 취급을 안 할 정도이긴 하지만 갑상선에서 호르몬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갑상선 약은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약은 그렇게 큰 약이 아니에요.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이거 입으로 그냥 녹여 먹잖아요. 그럼 달달해요. 그렇게 약이 아니고 갑상선에 필요한 그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 호르몬을 약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게 더 악화되지 않거나 내 몸에 있어서 만약 반만 절제를 했거나 내 몸에서 스스로 잘 나오게끔 하려면 아미노산이 원료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요오드 같은 미네랄, 그 다음에 이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셀레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타민 B 섭취해서 내가 에너지 대사가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 정도로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해요. 이런 부분들은 항산화제죠. 그 다음에 철분제, 파킨슨 질병에 철분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파킨슨 병으로 이미 가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가 이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철분이 뇌에 침착되면 오히려 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도파민이 또 뭐 괴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철분은 양날의 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피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철분 검사를 먼저 하고 내 몸에 철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인자를 먼저 확인하라는 뜻이고요. 아이들한테는 철분이 무조건 부족하니까 ADHD는 철분제를 무조건 복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검사를 먼저 하라는 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대해서 더마소닉, 이거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모르겠냐면 왜 안 되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지? 초음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이걸 찾아봤더니 왜 그러냐면 더마소닉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실험했을 때 갑상선에 대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지 않아서. 왜 그러지? 별로 관심, 중요한 거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고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아미노산 얘기를 하셨는데, 단백질 분해되면 아미노산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미노산 제제에는 필수 아미노산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에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큰 개념이니까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급한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흡수가 더 빠르니까 쓰기도 하고, 단백질 보충제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먹기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셔서 쓰셔도 돼요. 제가 들어본 게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가 아이들이 맛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제 맛있다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건 신장 질환이 어느 정도냐고 봐야 돼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프로틴 섭취를 얼마 정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그 상황을 해도 돼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3g 그러니까 킬로그램, 내 몸에 1kg, 그러니까 내 체중에 킬로그램당 3g까지 써도 일반적인 신장의 뭐 영양 성분이,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미 논문에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치매가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은 진코엔만 드시면 되나요? 아니요. 오메가3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메가3하고 비타민 B 실험하셨다고 그랬죠?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알츠하이머가 걸리신 분들을 요양병원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B하고 B 중에서 비타민 6, 9, 12. 근데 이제 비타민 B군으로 하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려면, 같이 와도 돼. 화면으로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비타민 6, 9, 12예요. 근데 9는 엽산이 있거든요. 엽산을 이제 비타민 B9라고도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타민 B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B군하고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우리 관절에도 좋았지만 뇌에
브레인 슈링키즈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뇌가 쪼그라드는 증상이 알츠하이머에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메인 증상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B군, B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오메가3 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요법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L400은 부담스럽대요. 어떤 걸 추천하면 좋은지. 이건 설명드렸죠. L400, 예, 비싸더라고. 예, 이건 저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저 25세트 라이드 샀기 때문에 다다음 달에나 한번 살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거는 돈 벌어서 좀 사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효모 이스트 있죠? 그 다음에, 판토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3는 염증을 없애주니까 지루성 피부형 이런 거에도 좋고요. 그죠?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영양요법. 혈액순환제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탈모가 그거 있죠? 그, 원형 탈모에서 원인이다 하면, 그 아연은 좀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연에 대한 연구는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릎 통증 때문에 조인트 가드, 이거 혈압 얘기, 이거는 좀 슬프죠. 조인트 글루코사민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인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고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다른 부분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무릎 통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릎 통증이 있는데, 그럼 통증은 염증이에요. 관절염이고, 그런 경우에 오메가3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메가3 쓰시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더블X 말고 다른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탈모가 온다고. 그거 비타민 A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비타민 B 플러스 드시면 비타민 A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 많이 하거든요. 유산균을 바꿔줘야 된다고. 타사 유산균을 바꾸셔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드시고 있는 유산균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 걸로 복용을 하시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멘트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런 개념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면 이렇게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서 받은, 그 다음에 내가 20, 30년 뭐 생활하면서 생긴 그 얻은 장내 미생물 있죠. 그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는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으면 만약에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12일 이후에 대변에서 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내가 살고 있는 유익균을 도와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유익균을 잘 살 수 있도록 산성화시켜주고, 젖산, 그러니까 유산을 만들어주고 초산을 만들어줘서 유해균이 못 살게 하고 유익균이 잘 자라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애들은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중요해요. 이걸 도와주는 게 검증된 스트레이닝, 그러니까 균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균을 드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싸비싼 균을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시간은 정말 없는데 말은 빨라지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서 잠깐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뭐냐면, 유산균을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균들 중에서는 싼 균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비싼 균들이 있고 잘 죽는 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 균은 비싸겠죠. 생산하면서 이게 죽으니까. 그러면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식약처에서 균을 검사를 해요. 야, 너희들 생산한 거 가져와봐. 이거 정말 100억 맞아? 그래서 100억 검사를 하는데 균 개수만 셉니다. 거기에 균이 몇 개 들어있고 이렇게 몇 개 넣었다라는 것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균이 100억 맞아? 이것만 봐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소비자 고발원에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싼 균을 90% 이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숫자로 맞춰요. 그리고 나서 10%는 안 갖다 뺍니다. 그러니까 비싼 균들은 좀만 넣고 싼 균들은 이렇게 넣죠. 그래서 균주마다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밸런스 위린 365 같은 경우에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LA14, LA14가 아니라 BL04.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이걸 다 외우고 있으니까. 자, BL04 같은 경우 21억 들어있다. 이런 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비피더스균은 비싼 균입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균으로 대부분 채우고 비피더스균은 거의 안 넣어요. 그런데 비피더스균이 비싸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조하고 언제 다 하죠? 자, 건조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할 때 오메가3하고 잘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건조하고 촉촉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글루코사민을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글루코사민이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점이 조인트 가드로 되어 있는데 나 피부에 좋은 영양제 주라겠는데 글루코사민을 줘야 되는데 조인트 가드를 주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써져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추가로 더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하고 그 다음에 아세로라 C 같은 항산화제 그런 천연 비타민 정도를 추가로 복용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메가3의 효과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양제 추천 시 간에 안 좋을 거 무리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천연이고 간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따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카가 틱이 있는데 간호사분이어가지고 잘 먹질 않으신데요. 유산균이라도 먹으라고 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유산균 먹게 하셔야 됩니다. 유산균은 다른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들도 유산균 좋은 거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부터 천천히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논리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이거 성장에 좋으니까 단백질 보충제 좀 아니면 아미노산 보충제라도 먹게 하자. 뭐 우리 조카 생각나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일단은 이런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밝히기를 꺼려하는 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성장 쪽으로 이게 좋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좋아 라고 해서 해주면서 가끔씩 체크하시는 거, 가까우신 분이면 가끔씩 체크하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병명을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세요. 약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도 하소연해야 되겠는데 약국에서 콧물 나고 열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콧물 감기네요. 아니요, 콧물 감기는 아니고요, 콧물 나고 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어떤 질환에 대해서 병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가 성장에도 좋고 그러니까 유산균 먹여보고 아미노산도 되게 좋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시고 무릎 관절 수술하셨는데 걷기 하셔야 된다 했는데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세요.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강의 보면서 운동을 단계별로 어찌 걸으시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당뇨가 있으시면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셨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 먼저 하세요. 쉬운 것부터. 왜 그러냐면 무릎 관절 수술하셨기 때문에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미노산도 있지만 아미노산하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세 지방산 얘기하면서 이게 당을 떨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먼저 좋으니까 또 활동을 적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릎 관절이 아프시면. 그럼 배변 활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도 해주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섭취를 해서 배변 활동을 먼저 편하게 하게 하시고 장도 좋아지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는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걷기 운동 되게 힘든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 아파요. 걷기 오래 하면 무릎 관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cm 라이드 같은 경우에 1단계로 놓고 계속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허공에 다리를 대놓고 돌리시면 돼요. 그런 운동부터 먼저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근력이 쌓인 다음에 걷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걷기는 되게 힘들어요. 원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60분 이상 걸으시면 땀나요. 왜 땀나죠? 힘드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X 아미노산처럼 보충제가 있는 세로토닌에 도움이 되시는 건지, 세로토닌에 도움이 된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프로틴이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보충제가 당뇨에 GI 지수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충제는 아미노산보다는 단백질 보충제가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GI 지수를 좀 더 맞추시면 좋고요. 당뇨병 환자에게 그 아미노산 보충제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아미노산이 그
인슐린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좀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 드리고요. 시중에 있는 콜라겐과 비오틴 제품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아요. 그래서 콜라겐 따로, 판토 블렌드 따로 있냐고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따로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콜라겐의 달링이라고 그러는데, 달링은 달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달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앞에 거를 마무리할게요. 따로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비오틴도 중요하지만 특히 모발에 대해서 다른 효과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항산화 쪽으로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비오틴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립해서 싸울 필요는 없고, 다른 부분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더 부각시켜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제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더 부각을 해주시면 돼요.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콜라겐을 합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더 들어가 있고, 그런 거를 좀 제품을 확인을 해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달톤 얘기인데, 달톤은 뭐냐면 엄청나게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 그게 흡수율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함량의 콜라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이제 작은 달톤이 들어가 있는 구멍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면 걔네들이 줄 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구멍은 크기가 큰 콜라겐의 입자, 아미노산의 입자,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마디로 크기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작다고 해서 큰 구멍으로 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균일하게 잘 퍼져 있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독일 원료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가 어디에서 됐느냐에 따라 달라요. 동양 쪽에서는 무조건 달톤이 작은 걸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수분해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재조합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이걸 콜라겐으로 만들어서 재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합을 작은 걸로 나눠져 있으면 3차원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분포를 시켜서 여러 구멍으로 들어온 다음에 큰 걸로 들어온 것은 바로 이걸 재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구진의 연구의 그 스타일이나 경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독일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파킨슨병 때문에 1년 전에 이제 약을 받으시고 하시는데, 이제 리더님이 그러셨나봐요.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는데 완강히 먹으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리더님은 이제 복용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복용하시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엘도파라는 약인데, 그거는 도파민을 보충을 해주게 되면 일단은 그거가 점점점 쓰는 양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파킨슨 병은 이게 점점점 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철분에 의한 침착이라든지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그거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이게 현재 상황에서 도파민 섭취를 안 하잖아요. 그럼 도파민을 주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파민을 줘야 되고요. 내 몸에서 이런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산화적 스트레스나 이런 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오메가3하고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항산화제, 코큐텐,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해서 뇌에 있는, 할머니 뇌에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증요법, 제가 장기적인 플랜은 이거라 그랬죠. 단기적인 플랜은 먹는 전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플랜으로 엘도파를 지금 복용은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지금 약은 드시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항산화제하고 아미노산하고 오메가3하고 이런 코큐텐,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게 하시고요. 운동이 좋긴 한데 지금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서서히 활동은 좀 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 이렇게 섭취했을 때 높은 지수 음식이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가요? 음식 자체는 우리가 빵을 먹었는데 GI 지수가 낮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GI 지수가 낮은 식이섬유나 프로틴을 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탈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양제로는 비타민 C, 비타민 B, 아르기닌, 밀크시슬, 오메가3 유산균을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하루에 운동 4시간 한대요. 이런 부분은 저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받아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인적장애나 이런 거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하고 운동 되게 좋은 거고요. 항산화제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스라는 메일 유업에 나온 유당 프로테인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항상 끝까지 들어야죠. 대답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싫다고 하면 되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자 우리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왜 얘네들은 식물성 프로틴하고 동물성 프로틴을 같이 넣었을까요? 동물성 프로틴이 좋아서? 아니죠. 그러면 동물성 프로틴만 넣어야 됐겠죠? 식물성 프로틴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식물성 프로틴은 굉장히 프로틴 스코어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동물성 프로틴을 넣어가지고 프로틴 스코어를 맞추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유당불내증이라든지 여러가지 우유 성분이 들어갔거나 동물성 프로틴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식물성 프로틴을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프로틴 스코어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성 프로틴 100%로 그 스코어를 맞춘 거가 그게 힘든 거죠. 아시겠죠? 요거만 질문에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신 분들은 일단 이런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약국에서도 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셀레늄. 항암 치료하고 있을 때 원장님들도 인정하는 게 셀레늄하고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터 원장님들도 인정한 것부터 접근을 하시고 서서히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주 뵙고 싶으시면요, 자주 본사에 요청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2분 남겨놓고 모든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리더님들 더 질문 있으실까요? 굉장히 사실 오늘 설카 약사님께서 이렇게 PPT 준비해 주시고 거의 랩하듯이 위쪽에 아까 사실 이문선 리더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 하나만 운동 오전 오후 어느 때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분들은 차라리 오후에 저녁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자기 전에 운동하면 안 좋냐 이렇게 하죠. 제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제가 원래 근무 시간이 새벽 1시에 끝나요. 심야 약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1시에 끝났는데 요즘에 이제 근무 약사님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대신 해주고 있어서 가끔씩 일찍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1시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조금 배고프니까 뭐 좀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야식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한 1시 반 정도에 운동을 해요. 자전거 라이드를 타게 되는데 그래도 잠만 잘 오고 다음날 활동하는데 정말 상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차이이지 그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특히 날 쌀쌀한데 밖에서 혈관 수축됐을 때 이거를 펌핑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차라리 이런 분들은 저녁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약사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 통증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 통증 완화에 조인트 가드랑 오메가3를 추천드릴까요? 라고 박나리 리더님께서 이런 걸 바로 제가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너무 정확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거기에다가 운동요법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라이드 다 안 타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라이드를 지금 한 달 정도 타고 있는데 허리에 뼈가 3개가 생겼어요. 어떤 의미냐면 척추가 있죠.
그 옆에 있는 근육이 뼈처럼 엄청 튼튼해졌습니다. 척추,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뒤에 있는 허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육이 굉장히 잡아주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은 편인데, 허리는 많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운동요법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있었을까요? 네, 오메가3를 나눠 먹는 게 좋을지,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문선 리더님께서. 네, 우리 몸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든지 얘네들은 다 알아서 확인을 하고요. 대신에 그건 있죠. 그게 우리가 나눠서 먹으면 더 흡수가 많이 될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게, 왜냐면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용성이 흡수가 될 때 얘네들이 담즙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지용성을 한꺼번에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얘네들 보면은 많이 한꺼번에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이 우리가 많진 않아요.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식사 직후에 오메가3 드시라는 것 얘기 들어보셨죠? 식사하면서 오메가3, 그러니까 지질이나 이렇게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먹으면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흡수가 또 잘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오메가3는 편하게 섭취하시되, 대부분 대신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생선에서 온 거기 때문에 먹고 나서 냄새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나눠서 드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메가3에 대한 질문이 핫한데요. 오현 리더님께서 출산 직전까지 오메가3 섭취해도 되는 거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유할 때 출산이 임박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분들, 그분한테 어떻게 권해줘야 되냐면, 우리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모들 중에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메가3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유할 때 아이들한테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비피더스균은 항체뿐만 아니라 이 균까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죠.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 들어가게 돼요. 아이한테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오메가3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아이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박사님, 이문선 리더님께서 운동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운동 공복때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복에 하는 게 좋긴 한데, 공복에 하면 저는 야식 먹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배고파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편한 시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그거는 있어요. 차라리 프로틴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근육 생성되는 걸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나오죠. 코티솔이 나오면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혈압을 높이고 당을 높여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녹여서 혈관으로 뿜어내요. 빨리 쓰라고.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그때 뿜어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프로틴을 먹게 되면 섭취하는 아미노산도 있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덜 녹이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하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는 얘네들이 리턴해서 다시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들어서 근육에 저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도 프로틴을 계속 먹어주면 또 근육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저도 근육량 엄청 늘었어요. 제가 우선 마지막으로 일단 하고서 나머지 우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좀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눈이 떨림도 마그네슘 먹으면 되죠? 라고. 예, 그렇죠. 눈이 떨린 거는 아까 제가 갑상선 항지증 얘기했죠. 갑상선 항지증 같은 경우에는 내 근육이 계속해서 긴장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굉장히 급속도로 소실되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보충제를 좀 섭취를 하면 눈떨림이 좀 좋아지고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알아보기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마그네슘 보충으로 해결이 돼요.
아, 네, 약사님 지금 초chấp 박사님 뭐 하트 막 커피 사드리고 싶다 이런 댓글도 엄청 댓글 채팅창에 그런 말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예. 사실 오늘이 이제 그 소통 시간인데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니까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리더님께서는 마이크를 직접 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사실 제가 약속했던 그 9시까지 강의 끝났으니까 혹시 정말 이건 꼭 질문하셔야겠다 하시는 리더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금요일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를 켜시고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시고 싶은 리더님 계실까요? 약사님도 저희가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켜실 수가 없으세요? 아이고. 그러면 없으신 걸로 네, 마지막 이사라 리더님. 오메가3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리는 분들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라고 약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속이 쓰신 분이요? 네, 약간 그 비린 맛이 올라와서 그런 분들 아까 약사님께서 좀 나눠 먹는 걸 추천 주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식전에 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직전. 음식물하고 섞이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그 고등어 먹었는데 비린내 냄새 올라온다고 그 컴플레인 하진 않잖아요, 엄마한테. 저는 엄마한테 안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고등어를 안 줄까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고등어를 많이 먹고 냄새 올라올 수 있는데 밥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면 음식이 그것도 냄새가 올라오는 게 많이 괜찮아요. 오늘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먹는데 식사 직후도 어렵다 하면 식사 직전에 복용을 해가지고 음식물하고 섞이게끔 해주시면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채팅방에 하나 더 올릴게요. 지금 막 질문 들어온 것들 있으면 제가 그 유튜브에 질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그 질문방에 대한 것만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지금 화면으로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4개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하나만 올렸어요. 예. 달려나가요. 달려라. 네, 달려라. 달려라 25센트 치면 나와. 네. 네. 그래서 질문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약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쇼미더머니 요즘 핫한 프로그램이죠. 보는 것 같이 정말 빠른 말씀으로 엄청 방대한 질문을 좀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소액한 약사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약사님을 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지